저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젯밤 측근들과의 송년회를 가던 길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나 댓글 공작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하자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보인 건데요. 그러고 보니 어느새 연말입니다. 송년회 시즌까지 왔습니다. 다 못한 적폐 수사, 해를 넘겨서도 쭉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신생아 4명의 동시 사망 사건. 이 중 3명의 혈액에서 균이 발견됐다는 것까지는 어제 전해졌는데요. 밤사이에 이 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도대체 어떤 균일까요? 이 균 때문에 사망한 건 맞을까요? 그 사망이 맞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요? 궁금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잠시 후에 감염 전문가 직접 연결을 해보죠.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참 사건 사고가 많은 중에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안보 관련 뉴스. 그렇습니다. 트럼프 신안보 전략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예.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핵을 콕 집어서는요. 그것은 처리될 것이다. 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압박 수단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근데 최고의 압박 적자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사실은 최근에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네. 뭔가 대화 분위기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드였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역시 제재와 압박 쪽에 무게를 싣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는데요. 예. 북한은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는 잔인한 독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면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국가 안보 전략 미국이 새벽에 내놓은 보고서 내용 먼저 짚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일본을 찾는 강경화 장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 방문한다고요, 일본? 네. 장관으로서 첫 방일입니다. 예. 이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등 4강 방문 외교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고노다로 외무상과 회담 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예방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공조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 외에도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아하. 오는 28일이요.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2주년이거든요. 벌써 2주년 됩니까? 네. 강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까지 꾸려서 활동을 해왔는데 네. 그 논의 결과가 곧 발표되거든요. 그 논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일본에 사전 설명하는 기회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이끌어내면서도 또 위안부 협의 관련해서는 할 말은 해야 되는 상당히 무거운 숙제를 안고 강경화 장관이 떠나는 거네요. 네. 그래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떠나버린 별 샤이니의 종현입니다. 그러게 어젯밤 이게 충격적으로 전해졌어요. 아이돌 그룹 샤이니 이제 한류 스타기도 한데 거기에 메인 보컬을 맡았던 가수 종현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서울 강남의 한 레지던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예. 앞서 종현은 친누나한테 이제까지 힘들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예. 누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 끝에 종현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고요. 다만 난방용 물체가 타 있고 연기가 가득했던 점으로 밀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종현은 2008년 5월에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로 데뷔해서 이제 10년째 활동을 해왔거든요. 예. 또 작사와 작곡에도 모두 능했던 아이돌 가수라서 그 죽음에 팬들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참 연말에 우울한 소식이 하나 더 들려오네요. 여기까지 포인트 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잇따라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금일 부검 실시에서 유관 관찰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수액 및 주사기 세트, 기타 여러 가지들을 정밀 감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불과 81분 사이에 잇따라 숨진 4명의 신생아들. 대체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국가수에서는 아직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어제 부검을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실마리가 나왔죠.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게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 혈액 검사는요. 아이들이 숨지기 전에 조금 이상한 증상을 보이자 병원 측에서 혈액 검사를 넣어놨던 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도대체 이 균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람 음성균이다 이렇게 넓게 지칭이 됐었는데 밤사이에 네. 균 이름이 특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네요. 예. 보통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리면 균 이름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요. 아마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생소합니다. 이게 무슨 균입니까? 이제 대장균 속에 속하는 균이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는 대장균 사촌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균의 사촌? 예, 그러니까 보통 대변 안에 이제 균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세균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 생활 주변에도 있는 균이란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물이나 이런 데도 오염을 잘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요. 예, 환경 오염에 의한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균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변 안에 있는 균이 대변 안에 있으면 별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요. 예. 이게 뭐 요로감염이나 뭐 복막염도 일으킬 수 있고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균으로 이제 돌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폐혈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이제 건강한 성인들이 이 균에 감염된다고 해서 바로 사망을 하진 않지만 이 아이들은 중환자실에 있었던 신생아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성인들도 요로감염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 열도 나고 폐혈증도 동반이 되거든요. 이런 균에 의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훨씬 더 이제 경과가 빠르게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균이 검출된 곳에 주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위도 아니고 장도 아니고 식도도 아니고 지금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에서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감염, 그러니까 입이나 코로 옮는 감염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혈액에서 이 균이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혈액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폐혈증이 이제 되었다는 얘기고요. 폐혈증이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폐혈증이 보통 오는 코스들은 대부분 이제 국소 감염이 심해져서 그게 혈액까지 균이 침범하면 오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빠지는 시기가 상당히 이제 시간을 두고 시차를 다르죠. 발생하고 나빠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4명이 거의 동시에 나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거의 동시에 이제 세균이 아주 침습적인 형태로 이제 폐혈증을 일으켰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공통되어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아주 이제 바로 혈액 내로 바로 균이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감염, 입이나 코 뭐 이런 거를 이런 걸 통해서 균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물론 폐혈증을 일으켜서 혈액으로 그 균이 갈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르더라도 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공통점은 혈액에 그 균이 있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수액 같은 걸 통해서 혈액으로 바로 그 균이 침투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 이런 수액 관련해서 폐혈증이 발생해서 사망 사례가 발생한 사례들이 사실 국내외로 보고가 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논문 보더라도 10번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균이 오염되어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게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신생아가 우연히 바로 서로 다른 경로로 감염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81분 안에 사망했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은
아주 이례적이에요. 아주 희박해요. 예. 감염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 사실 거의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게다가 이 아이들이 그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 같은 섹터 안에 있었거든요. 같은 구역에. 공간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어떤 공통 감염원에 의해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더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예. 아니 공통 감염원에 의해서 노출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수액이 오염돼 있었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 사례들 보더라도 수액이 오염돼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수액 자체가 오염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수액을 조제해서 투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오염돼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 수액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오염돼가지고 문제됐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수액을 공급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수액이 오염되고, 그래서 그 오염된 수액을 투여받아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폐혈증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수액 자체가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됐든 아니면은 투여 과정에서 오염이 됐든 오염이 된 채 아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맞춰졌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망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수액 오염 사고 의심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중환자실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 중환자실에서 쓰는 수액이 어떻게 세균에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중환자실에서 제일 걱정하는 감염 중에 하나가 카테터 관련 감염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환자실 환자들이 상태가 많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정맥관으로 바로바로 약이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되니까 혈관 안에 아주 이제 그 관을 하나 집어넣는 상태로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산발적으로 이런 그 혈류 감염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그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카테터를 넣고 그런 카테터의 조작 과정 중에서 균이 밀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다 보니까. 카테터가 뭐예요? 카테터가 혈관 안에다가 이제 수액이나 이런 것도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하나 넣는 꽂아 놓는 거. 네, 갖는 거. 카테터인데 특히 신생아들은 그 팔이나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별로 발달을 안 해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 근처에 가는 그런 혈관들을 잡아놓고 치료를 하거든요. 항상 꽂아 놓죠, 그 아이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성인에서도 이제 중환자실을 들어가면 대부분 그런 카테터를 꽂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카테터가 혈관 안에 아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로 수액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 중에서 균이 들어가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보고가 돼요. 아니 그건 압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제 말은 거기는 아주 무균실처럼 운영돼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닌 거예요, 중환자실. 근데 중환자실 자체가 상태가 나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반 병동이나 뭐 외부 지역사회 이런 데서 나오는 균보다는 내성균들도 많이 있고 균에 노출될 게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중환자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그러더라도. 오히려 취약한 곳이 중환자실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내성균도 많은 곳이고 지금 발견된 것도 내성균이란 얘기죠. 내탕생 내성균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수액 사고였구나라는 심증이 굳어지는데 수액 오염에 의한 감염 사고.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그쪽에 같이 있던 아이들 한 12명이 더 있었던 거죠? 네, 12명 있었는데 그중에 이렇게 그 수액 치료, 그러니까 그 정맥 영양 치료를 했던 아이들이 5명이었던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학적인 연관 관계로 보더라도 이제 수액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중에 1명은 뭐 얘기 듣기로는 상태가 괜찮은 거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카티터라고 하죠. 카티터를 꽂고 바로 수액을 맞던 아이들은 5명인데 5명 중에 지금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머지 아이들 그 수액 카티터를 꽂고 있지 않던 아이들은 이런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명 있었던 친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검사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걱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 지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정맥영양 수액을 만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제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멸균 형태로 돼 있고 다 장갑도 끼고 보호구를 하고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제하는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액이 이제 병동에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올라오면 중환자실에 이제 수액을 만드는 이제 조제해서 이제 약을 만드는 공간, 그러니까 투여할 수 있게 해서 아이한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수액을 준비하는 이제 그 장소에
특별히 오염이나 이럴 만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중환자실이라는 곳은 내성균이 있기 좋은 곳인데 지금 들리는 증언에 의하면 기저귀 만진 손으로 뭐 이렇게 만지는 것, 주사기를 만지는 것도 봤다. 이런 증언들이 나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의 손 씻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이유들의 하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균들이 대변 안에 있는 균들이 카테터나 이런 데 묻을 수도 있고 오염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씻기에서 강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만약 정말 그 증언한 분의 말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참 사실은 믿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치명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사고들이 여러 국가에 사실 선진국인 국가에서도 발생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기가 정말 철저히 관리하려고도 병원들이 다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의 맛을 긴장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강남 성심병원에도 지금 5명 아이들 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간 아이들. 저희가 병원이 가깝다 보니까 저희 병원으로 좀 많이 전원이 됐더라고요. 그 아이들 괜찮습니까? 제가 뭐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가 아니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제까지 얘기 듣기로는 아이들 상태는 많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를 중환자 실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아유 참.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저희 2부에서는요. 전주의 준이 실종 사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또 그 사이에 샤이니 종현의 유서도 공개가 됐네요. 유서도. 그래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유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9일이었었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깜짝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는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 파병 장병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 중동 깜짝 방문 열흘이 지나도록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탈원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이번엔 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제 한 신문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확 커져버렸는데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무함마드 왕세제를 예방을 했거든요. 근데 현지 언론에 보도된 장면을 보니까 그 자리에 원전 건설을 총괄하는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이 배석해 있었다는 겁니다. 왕세자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원전 총책임자가 있더라. 네, 그 바카라 원전이 우리가 이제 수출한 한국형 원자로 1호 이제 수출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배석해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탈원전 기조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 실장을 급파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자 청와대가 원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 자리에서 뭐 탈핵 문제 이제 언급하면서 국교 단절 얘기까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전 얘기하던 중에 국교 단절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그러니까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거 진상규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중동 다녀온 지 열흘이 넘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뉴스에 행간에 뭐가 있길래 계속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지 잡음이 있는 건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청와대 설명이 오히려 궁금증을 키웠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열흘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임 실장 방문이 화제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14년 만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외국 간 거. 네. 그것도 화제였고. 비밀리에 출국한 지 하루 만에 공개를 했다. 출국 전에 공개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 파병 장병을 격려하러 방문을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을 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 파병 부대를 다 둘러보고 왔어요. 격려 방문을 했거든요. 국방장관이. 뭔가 좀 이상하다.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갔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청와대가 임 실장이 중동 방문 중에 무함마드 왕세제 예방 사진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임 비서실장과 왕세제가 악수하는 장면만 여기에는 나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예. 그런데 어제 새로운 사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도 있었고 여기에 서동국 국정원 1차장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국정원 차장도 따라갔더라. 네. 근데 서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국전력의 해외 자원개발 자문역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청와대는 애초에 사진 공개했을 때 그냥 다 같이 둘러앉아 있는 사진 공개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러면은 왕세제 사진하고만 딱 그 두 명만 공개를 했느냐? 이게 다시 의혹이 이제 부풀려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성환 씨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비밀리에 가시지 말고 다 알리고 가고 공개할 게 있으면 다 명쾌하게 공개했으면 네, 안 그렇죠. 생길 의혹이었다. 네. 그 그리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 거예요?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거든요. 예. 근데 임 실장이 저 휴가라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국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언론이 보기에 청와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야당이 보기에 언론이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열흘째 논란이 이어지게 된 첫 번째 시발점은 거기였다라고 네.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인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입니다. 그건 또 왜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임 실장 방문을 두고 언론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대북 특사 자격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의혹으로 제기됐던 거예요. 대북 비밀 접촉서를 제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시들해졌어요.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탈원전 무마용 방문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 나오면서부터. 네. 예. 거기 그 사진에 나오는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 이 배송 문제 때문에 더 오히려 의혹이 커진 건데요. 근데 칼둔 의장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행정청장이자 왕세제 비서실장입니다. 왕세자 비서실장이 왕세자 옆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예.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면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동국 국정원 1차장도 해외 사업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석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카라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항의를 하고 반발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입장으로 보면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걱정은 할 수 있지만 항의하고 걱정은 또 백자 한 장 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는 관점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바라카 원전.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비서실장이 아니라 임종석이라서 문제다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열흘씩이나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별로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또 너무 후보가 많고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기는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광주시장 얘기였습니다. 전남지사 얘기였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는 가능성이 아직도 언급은 없었어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당 입장에서 임 실장을 좀 흠집내리고 하라는 의도도 하라는 있지 건 않겠느냐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예, 열흘째 방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 오늘 세 가지 이유 짚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젯밤에는 한류그룹 대표적인 아이돌 한류그룹 샤이니의 보컬 종현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가 지금 아침에 발견이 돼서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유서냐 궁금해하시는데요. 장문의 유서를 그 친구에게 맡겨놓고 세상을 떠났네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이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신기한 노릇이다.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잘만 살던데 뭐 이런 내용들. 결국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걸 짐작해야 하는 이런 유서가 아침에 발견이 됐네요. 마지막은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지는 말아줘. 정말 고생했어. 안녕. 이러면서 팬들에게 남긴 유서로 보입니다. 예. 샤이니 종현의 이 사망 사건 오늘 아침에 참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 세계적인 스타였기 때문에 충격 속에서 큰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전주에서 실종된 5살 어린이 고준희 양을 찾는데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개 수사에 나섰는데요. 어제는 얼음을 깨고 저수지까지 뒤져도 흔적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CBS 취재진이 준희 양의 가족을 어렵게 접촉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에서는요. 정치권 뉴스들 이번 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뉴스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름 보니까 뭐 안희정, 이재명, 류여해 이런 이름들이 상한가 하한가 포진이 돼 있네요. 예, 이준석 위원장, 허성무 소장 잠시 후에 만나죠. 2017년을 정리하는 인터뷰들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9가 궁금한 사람 오늘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청와대 생활 8개월째 고민정 부대변인의 이야기 화제 인터뷰에서 함께하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15일부터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죠. 새엄마 진술에 의하면 준이가 실종된 건 한 달 전, 그러니까 11월 18일이랍니다. 근데 아빠가 데려간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3주가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뭐 뒤늦게 경찰이 수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흔적도 나오질 않습니다. 5살 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전북 CBS 김민성 기자가 어렵게 준희 양의 가족들을 접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연결을 해보죠. 전북 CBS 김민성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예, CBS 김민성 기자입니다. 예, 어제까지의 수색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척이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수색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준희 양이 실종된 주택 주변과 인근 야산을 뒤졌고 어제부터는 수중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아중저수지 물밑도 수색했습니다. 그렇죠. 저수지 표면에 5cm 정도 되는 두께의 얼음을 깨가면서 준희 양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일대 주택가 CCTV나 차량 블랙박스까지 확보해서 살펴보고는 있는데 준희 양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방이 한마디로 묘연하다는 거예요. 저수지 얼음까지 깨면서 수색을 했는데도 못 찾고 CCTV에도 아무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게다가 실종된 건 11월 18일이라고 지금 새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한 건 20일이나 지나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인 실종 사건 느낌은 아니죠. 예, 앵커 말씀처럼 이렇게까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게 수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강력범죄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새엄마라고 지칭하고 있는 인물도 법적으로는 아직 엄마는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준희 양의 어머니로 보도되는 사람은 실제 어머니나 양어머니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친부의 동거인 내지는 애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준희 친아빠의 동거인. 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친모가 우여곡절 끝에 준희도 아버지 쪽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엄마랑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도 지금 새엄마가 준희가 집 나가서 아빠가 데려간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건 또 뭐예요? 둘이 같이 사는 게 아닙니까? 예, 지금 친부와 그리고 계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계모도 지금 동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도 별거 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이 깔려 있는 거군요. 이 상황에서 김민성 기자가 준희의 친조부모, 그러니까 친외할머니, 친외할아버지를 어렵게 접촉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준희의 친외할머니 그리고 친외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이가 발달장애를 앓는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똑똑한 아이였다.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까지 외울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얼마나 똑똑하고 애교도 부리고 내가 직장 갔다 피곤하고 오면은 애교도 부리고 그렇게 잘해요. 그가 어려도 뭐 갖고 나고 뭐 심부름도 잘하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한 점이 없어요. 처음에 경찰한테 얘기할 때 자폐증이 있다고 그렇게 없어요. 자폐는. 전북대학교 가서 진단서 띈 거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말도 잘해요. 걔가요. 아주 영리해요. 그래갖고 오빠 전화번호 또록또록 걷어가고. 지금 이제 새엄마가 경찰에게 준 정보에 의하면은 발달장애도 있고 뭐 자폐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다른 얘기를 친조부모들은 하시네요? 예. 확인을 좀 해봤습니까?
예, 준이가 실종 몇 개월 전까지 다녔던 보육시설들을 다니면서 취재를 해봤는데 예. 준이는 생각보다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몸 상태를 묻는 질문에도 곧잘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준이가 올해 만 5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살인데 이 시기부터는 문을 열고 나간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여느 어린아이들과 비슷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예. 경찰도 이런 부분은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요. 예, 경찰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그러죠.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갈 수는 있지만은 의사소통이 되고 한글을 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거나 영어를 이해를 한다거나.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친부모 쪽에서는 친엄마 쪽에서는 이 아이가 한글을 읽고 영어도 말할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는데 발달장애라니까 뭔가 미숙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고 새엄마 쪽에서는 발달장애와 자폐까지 앓고 있었다라고 경찰에 정보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준이 양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혼자 집을 함부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거나 하는 단순한 실종사고로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준이 양이 마지막 그 실종되던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거는 새 외할머니 김모 씨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새 외할머니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예, 새 외할머니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4월 이후로는 계모 쪽에서 준이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당 보육시설을 그만 다니겠다 이렇게 알려왔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준이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준이를 돌봤다는 양어머니, 그의 어머니인 새 외할머니 그리고 친아버지 정도고 그 이후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새엄마, 새 외할머니, 또 준이 친아빠 이쪽을 접촉 좀 시도해 보셨어요? 그저께 아침부터 새 외할머니 집 근처에 계속 나가고는 있는데요. 예. 집안에 인기척도 없고 형사들이 문을 두드려도 나와보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전력 소모량도 다른 집과 달리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서 실종 신고마저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아이는 어디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준이를 찾아야 될 텐데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저희와 통화를 나눈 준이의 친외할머니, 친외할아버지도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호소를 해왔는데요. 그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잘 되기만 기다려야죠. 아이 뭐 말도 못해. 말로 어떻게 다 안 돼. 나는 텔레비전만 나오는 일이기래. 우리 준이 어디가 있는가 꼭 좀 찾아주세요. 보면 연락 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예, 할머니의 그 절절한 목소리가 참 마음을 울리네요. 그래서 빨리 준이를 좀 찾아야 될 텐데. 김민성 기자. 네. 꼼꼼한 취재해 주시고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예, 전북 CBS 김민성 기자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 실종 사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들으셨겠지만 이번 실종 사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까지 흔적도 찾기가 어려운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학대 치사 사건들에서 보통 발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신이라도. 예. 그런데 지금 계모의 진술은 일단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런 이제 이야기고 어쨌든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계모가 의붓 외할머니하고 폭행을 아주 심하게 했었다면 또 이웃들이 그와 같은 진술을 누군가는 보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그런 진술도 지금 나온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예. 사실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문가도 헷갈리는 상황인 거군요, 지금. 네, 아이를 관리를 안 해서 자발적인 어떤 사건 사고로 연관이 된 것인지 예. 아니면은 정말 이 계모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것인지는 조금 더 예후를 봐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전문가는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계모의 역할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4월 달에 자발적으로 이제 애를 그 학교를 중단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을 중단하도록 하고 의붓 외할머니한테 갖다 맡겼다 이런 진술이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이제 친엄마, 자기의 엄마니까 아이로서는 새 외할머니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많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이외에 추가적 진술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없어진 상황에서 금세 신고를 했었으면 그래도 좀 의심을 덜 받을 텐데. 그렇죠. 문제는 3주가 이제 지체가 돼서 20일 후에 실종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지금 결정적으로 상황을 꼬이게 만든 거 아닙니까? 실종 신고가 너무 늦었어요. 맞습니다. 실종이 되면 보통 한 24시간 이내에 어쨌든 찾기를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실종이 되고 나서 거의 20일이 경과를 했으니 그 사이에 이제 제1 가능성은 고의적으로 실종 신고를 연기했다, 지연시켰다. 학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워낙에 평상시에 방치를 하는 식으로 아이를 관리하다가 그러다가 집에 안 들어오다 보니 지금 이리저리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 그게 이제 본인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죠. 가능성도 지금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가 그러니까 새엄마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선 일부러 실종 신고 늦게 한 거 아니야라는 가설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아이는 이렇게 방치되듯이 키웠을 수도 있다. 집을 나가면 그냥 아빠한테 가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아빠는 엄마한테 갔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여기저기 방치되면서 키웠던 아이라면 실종 신고가 늦어졌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외할머니가 주 관리자였거든요. 새 외할머니. 예. 네. 그런데 그 친외할머니가 아니라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의붓 외할머니이다 보니까 그렇죠. 외할머니가 어느 정도까지 이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질 것인지 사실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건 지금 법적으로는 새 외할머니도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는 이 새엄마하고 준이가 아무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아무 관계가 아닌 사람한테 갖다 맡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의 출입을 얼만큼 관리를 했을지 사실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문제는 이 아이의 이제 어떤 그 관리의 책임이 계모에게 있었노라고 본인은 인지하는 것 같아요, 계모가. 그래서 사실은 자폐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를 실종 신고를 할 때 자폐 증상이 있다고 이제 그래서 없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계모도 이제 자기가 돌봐야 된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면 친부의 핸드폰 번호를 알 정도로 애가 나름의 영특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엄마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장애가 있어가지고 길을 잃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 같았으면 또 영특한 아이들이 학대의 상황에 놓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양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 무조건 이 엄마에게 자백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좀 다른 가능성, 예컨대 아이가 낮 시간대에 집에서 혼자 나와서 어떤 제3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실종됐을 가능성 이런 것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지금 어려운 그러네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빨리 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방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새엄마 측의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새엄마가 용의지 않냐 이렇게 몰기에는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 그 외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준이가 지금 시간은 상당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기적처럼 무사히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수정 교수님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 지금 경찰은 사진과 인상착의를 모두 공개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5살이고요. 110cm 키에 짧은 파마 머리, 계란형 얼굴하고 있습니다. 쌍꺼풀은 없고 사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찾아야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도 그렇고 조금 전에 준희 실종 사건도 그렇고 좀 무거운 사건이 많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 그렇죠. 하지만 크리스마스도 코앞이고 우리가 좀 이럴 때는 힘을 내서 두 분이 분위기를 좀 바꿔주셔야겠어요. 그런데 뭐 이 정치하는 사람에게 연말이라는 거는 네. 강행군의 연속이기 때문에 두 분도 힘 안 나십니까? 그럼 우리 인사라도 좀 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하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나저나 어제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송년회 했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어요? 송년회 가는 길에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다스 누구 겁니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럼 다스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아니면 아니라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아니면 아니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듣고 보니. 예. 오늘 아침에 좀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상한가 하한가에 MB 얘기는 없어요? 네, MB 얘기 없는 거. 네, 없습니다. MB 얘기가 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늘 상한가 하한가에 아주 뜨거운 인물들이 올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하한가부터 가보죠. 허성무 소장님. 예, 유여해 당협위원장 이번에 낙마했죠. 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꼽았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민주당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을? 외견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저는 이제 정권을 뒷받침하는 여당으로서 역할 다 했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류여해 최고위원 얘기부터 좀 가보죠. 류여해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60여 명이 주말에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굉장한 폭인데요. 이 정도면 이제 정말로 뭐 바꾸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유해의 최고위원이 포함이 됐어요. 서초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뭐 당협위원장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뭐 토사구평, 후한무치, 배은망덕, 배신. 그다음에 마초의 여성 폄하, 그렇죠. 뭐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밀려나자마자 뭐 열 몇 차례 뭐 SNS에 끊임없이 올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울면서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도 뭐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고 또 뭐 언론에도 많이 기자회견도 많이 맞습니다. 하고 언론 접촉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뭐랄까 투쟁력. 근데 사실은 이게 투쟁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통제불능 또는 자충우돌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성향 때문에 당협위원장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했지 정성적 평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듯 그리고 전당대회 때는 뭐 런닝메이트처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친박에 가까운 제스처를 계속 취했고 그게 뭐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죠. 진짜 내 사람 맞아?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 거 대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제불능의 럭비공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지금 공격하는 것도 보면요. 홍준표 대표의 부당함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구제받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뭔지 뭐 마구잡이 분풀인지 도대체 파악을 할 수 없는 뭐 자신에 대한 울분을 토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줄 수밖에 그래서 없다. 이게 정치인이라는 것은 뭔가 행동을 하나 할 때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는 정치 철학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동정은 가면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느낌에서 제가 한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요, 제가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서초, 강남 이런 쪽 공천을 보면요, 서초구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강남구랑 좀 다르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이 많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은 반면에 서초구는 또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전문직이 많은 그런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구에 있는 그 당시에 했던 의원 한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당원 중에 120명이 의사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 때도 보면은 서초구 잠원동 같은 경우에 잠원동 같은 경우 유승민 후보 지지율 10%를 넘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수 중에서도 약간 이제 강남에서 궤가 다른 곳인데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이런 그러다 보니까 많아요. 지난 경선 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혜훈 의원이나 아니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둘이 붙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고학력에다가 근데 여성 중에서도 독보적인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공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구인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류여의 당협위원장이 있었던 거죠. 물론 류여의 최고위원도 뭐 그런 자질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대중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건 뭐냐면은 결국 뭐 이게 뭐 들고 이렇게 맨발로 뛰어다니고 이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화학적으로 봤을 때 류여의 최고위원과 서초 갑이 결합되기 힘들다. 맞는가라는 판단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류여의 최고위원이 이번에 좀 이런 표현한 게 뭐냐면 원래 고기를 먹을 때 씹을 수 있는 만큼만 잘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서초 갑이라는 지역구, 물론 지역구 랭킹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 세력이 우위에 있는 지역구 맞지만은 이걸 선뜻 받은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위험한 수였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말하는 게 비례 위에 서초 강남입니다. 비례보다 더 이제 되기 쉬운 거, 되기 쉽고 이제 소위 말하는 당의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를 내는 곳이 보통 서초 강남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류여의 최고위원이 그냥 이혜훈 의원이 탈당하면서 빈 자리를 내가 먹겠다라는 심지로 이제 들어갔으면은 굉장히 그건 좀 위험한 수였다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보면 이게 만약에 류여의 최고위원이요 지금 뭐 다른 어떤 한 뭐 중간 정도 된 지역구에 있었으면요 이번에 굳이 뭐 다른 대타를 찾지 못하더라도 교체 안 됐을 거다. 교체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초 갑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부터 받아들인 것부터 잘못이었다. 네, 너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당 사정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분석이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바른정당하고 합당할 걸 생각해서 이혜훈 의원 자리가 원래 거기잖아요. 서초가. 서초갑이죠. 그래서 그 자리 비워두려고 류여의 최고위원 속된 말로 자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평택갑의 유이동 의원 거기도 이번에 밀어내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인천의 이학재 의원 자리도 밀어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몇 군데를 보면은 바른정당에 지금 아직 남아있는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리 자리를 비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오히려 뭐 여자 홍준표라는 그런 별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싫어하더라고요. 본인도 싫어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더 싫어했을 겁니다. 정말 피차 싫어하는 그 별명 여자 홍준표. 뭐 그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뭐 포항 지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명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포항 지진은 뭐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경고다 이런 발언들 민심 자극했죠. 이게 우리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 최고위원 회의라는 거는 일주일에 2번씩 열려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당장 한 번 안 열었잖아요. 원내대책회의로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류여의 최고위원이 반발이 우려돼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류여의 최고위원이 그래도 2년 임기를 보장받은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임기가 남았는데 회의 계속 안 할 수는 없어요. 1년 반 동안 이제 회의할 때마다 옆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3등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앉거든요. 옆에 보면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씹어댑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안상수 대표가 이제 됐을 때 그때 2등 최고위원이 누구냐면 이제 홍준표 지금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회의하면은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는 거 이제 보면은 속된 말로 좀 깐족깐족 태클 거는 거. 옆에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대표가 뭐라 발언하면은 그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대표할 때 뭐냐면 그다음에 2등 최고위 누구냐면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홍준표 대표 뭐라고 하면 옆에서 이제 계속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 그 최고위원회가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은 왜 대표하는 말이랑 2등 최고 하는 말이랑 다르냐. 봉숭아학당 소리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봉숭아학당 될 수 있다. 이제는 이거는 그냥 정견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지난번에 소개했지만은 유효 최고위원의 워딩에 따르면 배은망덕, 배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제 복수감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옆에서 한 발언이라는 거는 이건 최고위원회 열면은 무조건 이제 기자들의 관심은 유효 최고위원에 쏠립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효의 최고위원도 유효의 최고위원이지만 도대체 홍준표 대표의 이번 물갈이가 의미하는 건 뭔가 앞으로 뭘 구상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허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가깝게는 지방선거가 6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을 많이 공천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다. 네, 공천하려면 이제 지역위원장 또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들을 자기 사람으로 또 물갈이 해놓아야 되는 거죠. 결국 홍준표 대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독고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자기 세력이 취약한 사람이에요. 나 독립군이다. 예, 그리고 자기 개인기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개인기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이제 심는 거군요. 자기 세력을 사람. 구축해야 된다. 욕 먹더라도 나는 이제 조직 만들겠다. 그렇죠.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빼지르게 느꼈을 거라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구석구석에 철저하게 세력 구축을 하겠다. 금요일 날 홍준표 대표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거 결과는 그냥 무죄로 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다수의 추측인데요. 지금 정가의 소문은 그냥 그대로 무죄될 거다.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어 엎으려면 뭐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 결정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죠. 그럼 이게 친홍당이 돼버리면 바른정당 합당할 수 있어요? 뭐 합당이라는 거는 뭐 친홍이냐 문제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뭐 쇄신 작업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당협위원장 교체법 이번에 생각보다 크긴 했지만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누굴 자르냐의 문제 이전에 누굴 다시 그걸 채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자른 자리는 무엇을 채우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당선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뭐 가능성이 0이었던 상태 한 몇 주 전까지 0이었던 상태에서 뭐 한 5, 6은 되지 않나 이런 싶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친홍 체제라기보다는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과연 친홍 인물인가 친 김무성 인물인가 봤을 때 김무성 대표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김성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셨어요. 그럼 왠가 하면 당이 아무리 망가져도 최소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조금 탄력을 받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상황 이 정도까지 하고 이준석 위원장 골라온 하한가 민주당 어제 저희 지지율 발표했습니다만 50%대 넘고 이 정도면 지금 다른 당보다 훨씬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한가예요?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새누리당 때 이제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항상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오히려 솔선수범해가지고 좀 그걸 대통령께서 못하신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중국에 국빈 방문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성과는 그렇게 되게 적어요. 역시 방중 때문에. 그러니까 방중의 목표로 제시했던 어떤 북핵 위기 해결이나 이런 거에 가지고는 뭐 선언적인 어떤 합의 이외에는 그러니까 자원측이 합의한 거 이외에는 제 생각엔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엔 불거졌던 게 홀대 논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홀대 논란이라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지면 큰일 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부인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교 안보 라인에 뭐가 문제가 있다 정도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교 쪽에서 예를 들어 강경화 장관이 이번 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권과 청와대에 세운 전략이 뭐냐면은 홀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홀대다라는 지적인데 홀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하는 전략으로 나가는데 이것보다는 이번에 좀 명시적으로 좀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여당이 앞장서가지고 뭐 장관 경질을 해라부터 시작해 좀 말을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나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2014년 정도에 이제 했던 일들이 뭐냐면 결국 뭘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 앞에서 줄을 섰거든요 보면은. 근데 저는 이번에 여당이 좀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야기가 자연히 이제 방중 홀대론으로 넘어왔는데요. 허 소장님. 그 지나친 홀대로는 조금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느끼는 홀대의 하나는 이제 우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 게 있죠. 그때는 뭐 제가 직접 폭행 당한 것만큼 불쾌하고 또 중국이 뭐 G2의 하나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아직 빈문명성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후진적인 언론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탓할 일이지 우리 청와대나 뭐 우리 외교부를 크게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방중 일자와 관련해서 하루 좀 더 늦추어서 갔더라면 어떤가 하는 저는 그런 아주 테크니컬한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 실무자의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난징 대학살 80주년인데 그날 하루 피해서 그 다음날 갈 수는 없었는지 하는 그런 정도의 의문은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걸 뭐 무조건 홀대다 이거는 지나친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초반부에 중국 언론들도 조금 뭐 소극적이었지만 중후반부에서는 중국 언론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방문을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 여론을 좀 의식한 거예요. 우리 국민 의식도
뭐 좀 했겠지만 또 국내에 아주 강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여론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망친한 대중외교 아닙니까? 사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설거지한 거 아니에요. 설거지가 빛나는 거 봤습니까? 네. 설거지할 때 얼마나 불편한 자세로 또 얼마나 뭐 불편한 복장으로 설거지하는 건데 이번 외교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차분하고 또 겸손한 자세였지만 어쨌든 뭐 최소한의 실리는 끌어내어 온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걸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설거지를 잘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면서 뭐 기자에게 실제로 우리 언론은 태도를 보세요. 미국 처음 방문할 때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예 서서 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무릎 꿇고 가라라는 식으로 요구했던 게 우리 언론들의 태도였죠. 그럼 이번 중국 외교에서는 왜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판만을 위한 비판의 태도를 보이느냐. 오히려 이런 태도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매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중외교와 대미외교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저는 이번에 대중외교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아까 허 소장이 얘기하신 그런 예를 들어 좀 낮춘 자세로 해가지고 얻은 이득이 있었다면은 그저께인가요? 청와대에서 B컷 사진이라고 공개한 사진 있잖아요. 시진핑이 두 손 모고 있는 사진이라는 것들. 이게 외교적 결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이제 상대 국가 원수가 우리 쪽에서 이제 홀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내용으로 이제 사실 B컷 사진이라는 걸 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시진핑 만약 이걸 알게 됐다면은 혹시라도 아까 허 소장님 말한 것처럼 저 자세로 나가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은 전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랬다면은 이번에 그것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외교 성과를 좀 날려버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와대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건 제가 칭찬할 만하지만은 그 때문에 외교에서 좀 곤란을 겪게 될 거라는 것도 B컷 사진 공개에 걱정된다. 그런데 매사에 지나치게 이렇게 뭐 시진핑이 그것까지 뭐 고민하면서까지 뭐 분노하고 기뻐하고 할 그럴 이유가 분명히 보고받았을 겁니다. 보고야 받지만 아니 뭐 시진핑은 국내 언론 플레이 안 합니까? 초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밋밋하게 우리를 대접했던 것 자체가 자기 언론 국내 플레이. 자기 플레이죠. 거기도. 플레이.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뭐 속담에 이런 말이 아니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두 강대국의 뭐 어쨌든 그런 이해관계 속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컸고요. 이 방중 얘기 나오면 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한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상한가는요. 일단 이름과 이유만 간단하게 대주세요.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상한가로 꼽았는데요. 왜 상한가입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3선은 안 하겠다. 그리고 뭐 보궐선거도 안 나가겠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과거에 당의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최고위원을 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의원이 아니지만 당대표를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 3선의 도전을 강력하게 하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대선 플랜하고 안희정 지사가 추구하는 대선 플랜이 지금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극명하게 다른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차이에 대한 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 대선 플랜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을 갖고 분명하게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봤을 때 안희정 지사께서 이제 이번 선택한 게 나중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위기에 처하면은 본인이 구원투수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총리 같은 것들 이제 안희정 지사가 만약 불출마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세요. 이준석 위원장은 오늘 상한가 누구? 저는 비슷한 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왜요?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보면 결국에는 뭐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럴 경우에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정책적인 면에서 우위가 있는 그 이재명 시장이 유리해질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넘어선 차기 대권을 위해서 파란 청신호가 켜졌다는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두 분의 이야기도 좀 넉넉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유여의 최고위원한테 밀렸습니다. 자, 상한가 하한가 보드에 이 네 인물을 올리면서 오늘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예요. 월요일이. 그래서 우리 뉴스닥은 특집 때문에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만나도록. 크리스마스라도 청취자들께 정치를 놓아드려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할게요. 두 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한 인사와 함께 인사 나눕니다.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준이 실종 사건 들으시고 오진성님 또 불쌍한 아이가 이렇게 됐네요. 아이들은 행복하게 커야 하는데 하고 문자 주셨고 가족들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8202님도 그렇고 452 전동성님의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 안 가는 신고였다. 너무 늦은 신고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범죄 쪽에도 염두를 두고 좀 무게를 두고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쪼록 무사히 기적처럼 준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 뉴스닥은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아닌가요? 제가 요일 착각을 했네요. 예.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고요. 뉴스닥은 화요일이니까 이 두 분은 만나고 이택수 대표를 못 만나겠군요. 이택수 대표를. 어제 이택수 대표하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유, 여러분들 예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는 2017년을 정리하면서 인터뷰 그 후가 궁금한 인물들 한 분씩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5월 11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연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KBS 아나운서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변신을 해서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저희가 당선 바로 다음 날 바로 연결했던 그 인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그동안 청와대 생활은 어땠는지 할만한지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벌써 8개월 지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 벌써 8개월 같기도 하고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몇 년은 간 것 같습니다. 몇 년 간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 정신없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일정을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뭐 한 달이 지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가슴 뛰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는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예, 그랬었죠. 지금도 그러면 가슴이 계속 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루를 한 달같이 살다 보면 가슴도 이제는 좀 멈출만도 하는데 여전히 뛰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꼭 청와대에서 생활하지 않았어도 아마도 계속 가슴은 무척 뛰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네네. 과거의 어떤 적폐들을 청산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은 매일 뛴다. 예, 가슴은 매일 뛴다.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근데 청와대 생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일이 많고 이렇게 바쁘고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청와대라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성 같은 느낌. 네. 뭔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약간은 좀 럭셔리한 공간에서 우아하게 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네. 들어와 보니까 매일 아침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고요. 새벽 6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보통 한 8시가 되면은 아침 식사를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구나. 예, 그리고 뭐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럼 일단 청와대 사람들도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월화수목금은 당연하고 네. 일요일에도 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토요일 하루만 공식적으로 이제 쉬는 건데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나와야 돼요. 나오고.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궁금한 것들.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지하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구내 식당? 예,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직접 식판 들고 가셔서 식사하셨던 공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해요. 거기에서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은 반찬 같은 거는 좀 KBS 구내 식당보단 잘 나옵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청와대인데 조금 더 반찬 낫지 않아요? 그냥 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김치 나오고 뭐 나물 몇 가지 나오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뭐 한 3종류 정도 반찬이 있고 국 하나 있고 밥 있고 그거죠. 대신에 늘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샐러드. 저걸로 좀 이 비타민 섭취하라고 놔두나 보다. 다들 피로할 테니까 비타민 좀 섭취하십시오. 이러는 분. 예. 고민정 부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대변인, 부대변인 총 몇 명이에요? 한 명씩이죠.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 계시고. 딱 한 명씩입니까? 예. 그럼 두 분의 업무는 어떻게 나눕니까? 일단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업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업무들을 쭉 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부대변인이어서 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뭐 회의나 일정이나 이런 거를 대변인이 소화하지 못하실 때 이제 제가 대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보셨겠지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라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청와대의 정책이나 소식들 전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렇죠. 월요일, 금요일 매일 오전 11시 50분. 11시 50분. 한 10분, 20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뭐 매일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가끔 보는데 보면은 대통령 일정 소개하고 청와대 뒷얘기들 또 삐컷 사진들도 미공개 사진들도 거기서 공개하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라는 마크를 달고 하는 방송이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저 혼자서 결정해서 뭐 원고까지 다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저희 국민소통수석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발표를 할지 우리가 내세우고 싶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서로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나옵니다. 그래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우리가 TV에서 뉴스 속에서 보는 그 대통령 말고 가까이에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 물론 대통령 되기 전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전과 후가 글쎄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그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에 조금은 권위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혹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좀 거리감을 두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데 저걸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김정숙 여사는 어떠세요? 근데 굉장히 쾌활하시고요. 그렇죠. 분위기를 압도하는 매력이 있으세요. 뭐 국빈을 초대하거나 혹은 국빈의 자격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갔을 때에도 늘 정상 부인들, 영부인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만든 곶감은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씩.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하나 이상은 먹지 말라면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어요?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근데 유명 아나운서로 여느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방송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 공직자로 사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후회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직은 후회는 없네요. 아니 하루를 한 달 같이 산다고 아까 그러셨는데도 괜찮으세요? 몸은 되게 힘들어요. 몸은 되게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 선택에 있어서 후회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가족 얘기만 나오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많이들 묻는 게 2018년에 가장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7살, 4살이에요.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제가 시켜주고 싶고 같이 손잡고 아침에 나가서 그 동네 빵집 가서 빵 먹고 싶고 진짜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주시면 대신 다른 많은 엄마들이 그 소소한 행복을 대신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박수 뜨겁게 보내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루 연차 휴가라도 내서 꼭 아이들하고 빵집 가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안 된다면 제가 청와대 민원 넣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그 후가 궁금한 사람. 오늘은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 부대변인 만났습니다.